지구 너머에 펼쳐진 미지의 공간 우주. 인류에게 있어 우주는 끊임없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세계이자 정복하고 싶은 도전의 대상이었다. 1900년대 중반 구소련을 시작으로 마침내 인류는 우주를 향한 첫 발을 내딛었고, 이를 기점으로 촉발된 우주 개발 경쟁은 오늘날 국력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기준으로까지 발전했다. 남들이 못하는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얻어내는 또 새로운 게 있다 그러면 어떤 국가적인 경쟁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적인 위상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죠. 우주는 인류가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새로운 개척지라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뤄내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류에서 뒤처질 수 없었다. 1992년 인공위성 우리별 1호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은 다목적 실용위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위성들의 성공적인 발사, 그리고 우주 발사체 나로호의 완성으로까지 이어지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고, 이제 더욱 본격적인 우주 시대를 위한 한국형 발사체의 개발까지 앞두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독자적으로 발사체라는 걸 개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경험과 자신감을 가졌다라는 거가 아마 나로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지 않을까. 한국형 발사체가 검증이 된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달 탐사선을 한국형 발사체로 발사를 하는 것이 이제 목표로 되어 있고요. 창조적인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 지식 집약형 산업이자 활용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도 한 우주 개발. 선진국들 사이에서 우리의 도전은 어떻게 진행돼 왔을까? 그리고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까?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도전사를 들여다본다. Homer. 1957년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어느 탄광 마을. 아버지를 따라 광부가 되는 것이 일상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곳에서 한 소녀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꿈을 발견하게 된다. 인류가 처음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키는 뉴스를 보는 순간 우주를 향해 로켓을 쏘아 올리는 과학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주위의 반대와 멸시 속에서도 소녀는 로켓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온갖 시행착오 끝에 미국 과학경진대회에서 1등이라는 영예를 얻어내고야 만다. 훗날 탄광촌에서 벗어나 미국 항공우주국의 연구원이 되는 호머 히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옥토버 스카이의 이야기다. 소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인류가 최초로 우주를 향해 쏘아올린 인공위성은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였다. 스푸트니크 1호의 발사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미국과 구소련의 냉전이 계속되던 시대, 과학기술 분야에서 구소련을 압도하고 있다고 믿었던 미국은 그야말로 패닉에 휩싸였다. 인공위성의 성공에 힘입어 1961년 구소련이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을 탄생시키자 1969년 미국은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키는 것으로 대응했다. 스푸트니크 쇼크가 우주 개발 경쟁의 도화선이 된 셈이었다. 그러니까 우주 개발은 기본적으로 미소의 체제 경쟁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그 체제 경쟁의 기본적인 그 목표는 군사 경쟁이에요. 위성이라는 게 이제 처음 올라가고 나서도 그 위성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상대방을 감시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로켓 같은 것들도
그 기술을 이용해서 멀리 원거리에서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을지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우주 개발이 이제 주류를 이루는 그런 시기였었죠. 우주 개발에 뛰어든 것은 구소련과 미국만이 아니었다.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 또한 우주 개발을 시작한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N 시리즈 로켓을 통해 발사체 기술을 축적한 일본은 1986년 H1 로켓을 발사시키며 우주 강국으로 자리매김했고, 중국은 구소련으로부터 전수받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창정 1호를 성공시키며 1970년 세계 5번째 인공위성 발사국이 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은 고려시대의 무기 주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말 최무선이 제조한 주화는 하늘을 달리는 불이란 뜻을 가진 당시 처음 선보이는 로켓형 화기였다. 주화가 적과의 싸움에서 큰 활약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화약이 타는 힘을 이용해 스스로 날 뿐 아니라 기존의 화살보다 3배 이상 멀리 날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대의 로켓과 원리가 같은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 무기였던 셈이다. 주화를 바탕으로 조선시대에는 신기전이 개발된다. 주화를 개량해 더욱 뛰어난 성능을 갖추도록 만든 신기전은 이동식 다연장 로켓의 형태였다. 적이 숨어있을 만한 곳에 신기전을 쏘면 스스로 항복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신기전은 놀라운 위력을 자랑했다. 화약이 타면서 만들어지는 연소가스가 뒤로 이제 분출이 되는 그 반작용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조나 또는 비행 원리나 모든 점으로 봤을 때 신기전하고 또 현대의 로켓은 똑같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전은 크기와 형태에 따라 소신기전, 중신기전, 대신기전, 산화신기전으로 다양하게 구분된다. 구조를 살펴보면 현대식 로켓의 모터에 해당되는 약통과 폭탄에 해당되는 발화통이 함께 장착돼 있다. 이처럼 로켓 앞부분에 폭탄을 장치한 것은 신기전이 최초였다. 또 하나 특별한 것은 현재까지 설계도가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이라는 점이다. 설계도를 바탕으로 복원된 신기전은 높은 완성도를 보이며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로켓 강국으로서의 미래를 그려왔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어쨌든 새로운 독창적인 생각을 해서 그거를 새로운 활용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사용을 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혹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창성을 내세웠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로켓 강국으로서의 꿈이 우주로까지 확장된 것은 1990년대부터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설립되면서 우주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우주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몇 가지 기본적인 기초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발사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발사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에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위성,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잘 갖춰야지만 독자적인 우주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92년도는 우리가 위성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2013년에 나로 1호를 올렸듯이 나로 개발을 시작하고 나로 발사장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KSLV-2 우리나라 한국형 우주 발사체를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 그래서 2020년이 되면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독자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적으로 독자적인 우주 활용 개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인공위성의 개발이었다. 우주 개발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인공위성은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주를 관측할 뿐 아니라 지구의 기상을 관찰해 정보를 알려주고 방송통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등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밀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위성의 중요성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스푸트니크 1호 이후 세계 각국이 발사한 인공위성은 6천여 기를 넘어섰으며 최근에도 연간 150여 기 이상의 위성이 발사되고 있다. 쓰임새가 더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공위성 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은 이 북한도 직접 가지 않고도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위성 기술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그런 현장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도 위성 기술이 국민들에게 또 국가에게 부여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주 기술들을 얼만큼 잘 사용하고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정보 능력이나 그 기술적 진보에 대해서도 그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은 1992년 발사된 우리별 1호다. 무게 50kg의 소형 위성이었던 우리별 1호는 영국 서레이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제작됐고 1년 뒤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우리별 2호가 뒤를 따랐다. 우리별 1, 2호가 외국의 기술을 배워서 만든 인공위성이라면 1999년 발사된 우리별 3호는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순수한 국산 위성이었다. 설계부터 제작, 시험, 발사까지의 모든 과정이 독자적인 기술로 진행된 것이다. 기술의 수준 역시 다른 나라에 견주어 뒤지지 않을 정도였다. 우리별 1호가 시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적 1호 위성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이 전무하던 시절에 92년 8월 11일 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최초의 인공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어졌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주상공에 우리나라 국적 위성이 돌게 된 것이죠. 반면에 우리별 2호는 이제 우리 손으로 우리 땅에서 제작된 첫 번째 인공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별 3호가 의미하는 것은 그 당시에 100kg급 위성이 삼축 자세 제어 기술을 적용해서 멀티 채널로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내 기술이라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렇게 영향을 끼쳤던 위성 기술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인 1999년 12월 우리별 시리즈와는 다른 또 하나의 위성이 발사됐다. 국가 공공수요의 위성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첫 번째 다목적 실용 위성, 일명 아리랑 1호였다. 아리랑 1호는 지구 관측 카메라 해상도가 6.6m급으로 지금 기준으로는 아주 낮은 해상도의 위성이었지만 아리랑 1호를 시작으로 실용위성 개발 기술을 축적했고 현재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위성 개발 기술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의미를 가진다. 뒤를 이어 개발된 것은 고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 아리랑 2호였다. 해상도 1m급의 전자광학 카메라를 탑재한 아리랑 2호는 국가 위성 영상 자산을 확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012년) 발사된 아리랑 3호에 들어서는 기술 수준이 더욱 높아졌다. 모든 제작 과정이 국내에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카메라의 해상도도
70cm급의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된 것이다. 아리랑 3호는 하루에 15바퀴씩 지구를 돌며 지구를 관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듬해인 2013년 발사된 아리랑 5호에는 국내 최초로 전천후 영상 레이더가 탑재됐다. 마이크로파를 지상에 보낸 다음 반사돼 돌아온 신호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이 영상 레이더는 야간은 물론 악천 후에도 지상 관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2015년엔) 해상도 55cm급 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아리랑 3A호가 발사됐다. 지상의 열을 탐지해 화재나 화산 활동 등을 관측할 수 있는 적외선 센서. 이로써 우리나라는 광학, 레이더, 적외선으로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위성 강국으로 올라서게 됐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아까 다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지구 관측 고해상도 위성으로 특화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가시광선 영역,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똑같은 이제 사진을 찍는 일이라든가 적외선 영역, 그다음에 심지어 그 전파를 이용한 그 영상 레이더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좀 독특한 것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냐면 지구 관측을 하나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가시광선, 적외선, 뭐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웨이브 이용한 전자파 영역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고 동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좀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아리랑 위성들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세계 위성 영상 시장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리랑 3A호로 인해 해상도 50cm 이하의 고해상도 위성 영상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해상도 1m 이하의 위성 영상 시장에 진출한 뒤 3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위성 정보 시장의 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14년도에 전 세계 지구 관측 위성 정보 시장 규모가 약 16억 달러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해인 13년도와 비교하여 약 12% 정도 성장한 수준으로 같은 보고서에서는 2024년까지 2배 이상인 35억 달러 수준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 관측 위성 정보 시장의 수요가 초고해상도 광학 위성 정보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상용 분야에서 아리랑 위성 3A호의 활용도는 점차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전 세계에 판매한다는 것은 우주 개발 분야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개발 그리고 운영 기술이 이러한 시장 선도 기업의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속 위성들도 이미 개발에 들어간 상태다. 2019년에 발사될 아리랑 6호는 전작에 비해 해상도가 4배가량 높아진 영상 레이더가 탑재될 계획이며 아리랑 7호도 아리랑 3A호보다 발전된 적외선 관측 위성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도전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2010년엔 최초의 통신 해양 기상 위성인 천리안이 발사됐다. 기상 및 해양을 관측하는 정지궤도 위성이다. 처음에는 정지궤도를 국내 개발한다라는 거는 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2003년도에 와서 이제 저희들이 정지궤도 위성도 이제 국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여전히 처음 하다 보니까 천리안 1호, 이렇게 통신해양 방송 위성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해외하고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10년도에 지금 발사돼서 현재 이제 궤도상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 후속으로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그 정지궤도 복합위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천리안 위성의 이제 임무를 이어받을 위성인데 한 대가 아니고 지금 2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상하고 우주 기상 임무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해양하고 환경 관측용입니다. 천리안 2A호, 천리안 2B호로 불리게 될 이 두 대의 위성은 기존의 위성보다 훨씬 높은 해상도를 가진다. 미세먼지 등의 대기 환경 관측까지 가능해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킬 예정이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성공하게 되면 기술 자립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리안 위성으로 인해 독자적인 기상 관측이 가능해지면서 우리나라는 기상 정보를 제공받던 수혜국에서 아시아 각국에 기상 정보를 제공해주는 제공국으로 그 위치가 변하게 되었다. 우리별, 아리랑, 천리안으로 이어진 다양한 인공위성들은 우리나라의 놀라운 발전 속도를 증명해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연구는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차세대 중행위성 1호, 2호가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뭐 조금 더 이제 과학위성급으로 내려가면 차세대 소형위성이라는 것도 이제 내년 발사 예정으로 이제 되고 있고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제 후발주자다 보니까 모든 뭐 영역의 인공위성을 저희들이 다 다루는 않지만은 일단 뭐 저궤도, 정지궤도 이렇게 현재 저희들이 그 개발하는 걸 통틀어서 했을 때 제가 볼 때 뭐 한 선진국 대비 한 80에서 90% 예, 그 정도 기술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분야가 있다. 우주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송 수단, 우주 발사체다. 우주 발사체는 인공위성이나 탐사선 등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주까지 배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우주 발사체를 개발한 일부의 선진국들은 기술을 강력히 보호하고 있으며 군사적 활용 가능성 때문에 기술 이전도 근본적으로 통제된다. 독자적인 기술 보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주 발사체를 가질 수 없는 이유다. 인류 최초의 우주 발사체는 1957년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R7이다. 길이 34m, 발사 중량 280톤의 액체 산소를 추진제로 사용한 2단 로켓이었다. 이후 미국, 프랑스, 일본 등도 차례로 우주 발사체 개발에 성공하며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자랑했다. 위성을 아무리 잘 만들고 뭐 위성 활용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발사체가 없으면 이제 우주라는 것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사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930년대에 이미 로켓에 관한 기본적 기술들이 나왔었고 그것이 지금 한 80년 동안 계속 발전되는 그런 추세라 발사체에 관한 기술이 뭐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체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주로 나갈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발사체가 없는 한은 우주 개발은 한쪽 면만 강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주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우주 개발을 우리의 국내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발전을 해야만 한다면 발사체는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고요.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과학 로켓 KSR 시리즈의 개발을 통해 우주 발사체 기반 기술들을 구축해왔다. 그 첫걸음이었던 KSR-1은 1993년 6월과 9월 두 번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쾌주의 스타트를 끊는다. 이어서 제작된 것은 KSR-2였다. 1단형이었던 전작과 달리 2단형으로 구성된 KSR-2. 1997년 한 차례의 실패를 겪었지만 이듬해 결국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로켓의 2단 분리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발사체를 이제 구성을 하려면은 전체를 하나의 단으로 구성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단분리라는 기술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은 유도 무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로켓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단분리라 하면은 연료를 다 쓴 물건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고 이제 무게를 줄여서 비행 거리를 늘리는 이런 이제 방법이 되는데요. 단분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제 분리를 시키는 방식이 화약을 터뜨려서 잘라내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그 과학 관측 로켓에서 처음으로 적용을 해서 KSL-2에서 그것을 실제로 이제 시연을 하고 성공시킨 게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로켓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진다. 모두 고체 추진제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로켓은 추진제의 종류에 따라 고체 추진제 로켓과 액체 추진제 로켓으로 나뉜다. 고체 추진제 로켓은 탄도 미사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다. 순수한 과학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액체 추진제 로켓의 개발이 필요했다. 발사체로서 로켓을 생각을 한다면은 발사체는 그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야 되는 이런 그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추력이 필요합니다. 큰 추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고체 로켓으로 만들 때 고체 로켓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것은 이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KSR-3 때 이제 KSR-1, 2를 바탕으로 해서 고체 로켓을 했지만 이제 액체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주 발사체로서 쓰려는 로켓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액체 엔진을 사용을 해야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1998년 우리나라 최초의 액체 추진제 로켓인 KSR-3의 개발에 착수한다. KSR-3의 엔진은 현재 방식과는 성능 차이가 컸지만 우주 발사체에 적용돼야 할 여러 가지 기술들을 국산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액체 엔진의 개발 외에도 우주 발사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나 이들을 운용 검증하는 시험까지 거치면서 발사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주 발사체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돼가던 그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한다.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개조해 만든 소형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한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큰 자극일 수밖에 없었다.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우리나라도 발사체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계획하고 있던 KSLV-1의 개발, 이른바 나로호 프로젝트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나로호 프로젝트의 목표는 100kg급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발사체를 완성시키는 것. 하지만 우주 발사체의 개발은 생각보다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발사체로 사용하기엔 무거웠던 KSR-3 대신 온전히 새로운 발사체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 아무리 기초를 다졌다 해도 발사체를 처음으로 개발하는 입장이다 보니 국내에서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해내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발사체 기술이라는 게 워낙 해보지 않고 처음으로 하는 뭐 이런 그런 기술이 되다 보니까 이걸 국내에서 모두 실현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도 주어진 기간 안에 그런 문제가 우려가 발생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그 KSLV-1 개발 제한 시간, 발사 시점이 당겨지게 됩니다. 그게 북한의 이제 대포동 사건 때문에 이제 그게 단축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 개발 일정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국제 협력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보자라고 이제 방향을 설정을 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한 게 여러 가지 이제 외국 그 협력 가능한 국가를 타진을 했는데, 가능한 거는 이제 러시아 정도로 이제 좁혀진 상태가 됐고요. 기술의 빠른 확보와 선진 노하우 습득을 위해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선택했다. 1단 로켓은 러시아와 함께, 상단 로켓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하는 것으로 협력 방식이 최종 결정됐지만 나로호는 실패를 거듭하며 난항을 겪게 된다. 2009년 8월 25일 첫 번째 발사 시험. 그러나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 한쪽이 분리되지 못하면서 위성은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고 나로호의 첫 번째 비행도 좌절되고 말았다. 나로호 1차 실패를 했을 때는 실패한 원인은, 아니 현상은 명확했습니다. 페어링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부분만 분리가 됐고 한쪽 부분이 남아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비행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 과연 왜 페어링이 한쪽만 분리되고 한쪽은 남아 있었느냐 하는 것을 원인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떤 기계적인 원인도 있을 수가 있고 전기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분리를 하기 위한 그 화약류나 이런 그 분리기구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분리 계통을 그 아우르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에서 다 문제 가능성이 있는데 딱히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원인으로 이 초점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한 결과 이런 가능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개선 대책을 마련을 했고요. 1차 발사 실패 후 장장 10개월 동안 실패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수많은 시험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5초, 4초, 3초, 2초, 1초, 발사. 그리고 2010년 6월 10일 다시 시작된 2차 도전. 하지만 이륙 후 약 137초경 나로호 1단과 상단 연결부에서 폭발이 발생하면서 2차 발사도 막을 내리게 된다. 기대와 염원이 컸기에 국민들의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와의 협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여론의 질타는 커져만 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차 발사까지 몇 차례 연기되면서 나로호 프로젝트는 위기에 당면했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힘든 거는 사실이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저희들 이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원들을 지금 뭐 담담하게 차분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 그리고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나로호는 또 한 번의 도전을 준비한다. 2013년 1월 30일 드디어 세 번째 발사가 이뤄진 것이다. 나로호는 창공으로 힘차게 뻗어나갔다. 그리고 발사 215초 뒤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이었던 페어링 분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연이어 1단 분리와 킹모터 점화, 목표 궤도 진입과 위성 분리가 차례로 성공하면서 마침내 나로호는 무사히 우주에 진입하게 된다. 각종 자료 분석 결과 나로호가 나로과학위성을 목표 궤도에 진입시켜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 고난으로 점철된 여정이었지만 나로호의 성과는 충분히 고무적이었다.
발사체 개발의 전 과정을 체득하고 기술 수준도 끌어올림으로써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요리할 때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손맛이 있고 잘 만들어야지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 발사체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소 기술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어우르고 잘 만드는 기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시스템 통합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스템 통합 기술은 실제로 만들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하고 협력을 해서 그 시스템 통합 기술을 우리가 획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로를 통해서 처음으로 발사체라는 거를 전체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이 운영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도 독자적으로 발사체라는 걸 개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경험과 자신감을 가졌다라는 거가 아마 나로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로켓 KSR 시리즈의 시작에서부터 나로호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더욱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우리의 순수 기술만으로 만들어내는 한국형 발사체가 바로 그것이다. KS-LV-2라는 한국형 발사체는 총 3단으로 구성된다. 1단은 75톤급 액체 엔진 4개가 묶여 300톤급의 추력을 낼 수 있도록 개발되며 2단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1개, 3단에는 새로 개발하는 7톤급 액체 엔진 1개가 사용될 예정이다. 주요한 목적은 1.5톤급의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전의 나로호하고 비교를 하면은 탑재 위성 그 크기면에 중장면에서 약 15배 정도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로켓도 커졌고요. 지금 그 나로호는 1단과 2단형으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지금 한국형 발사체는 3단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때 나로호 1단은 이제 러시아에서 개발을 해 왔었고요. 2단에는 이제 저희 한국에서 개발했던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그 엔진이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한국형 발사체에는 75톤 엔진, 7톤 엔진 모두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 액체 엔진이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엔진 개발이다. 로켓 엔진은 우주 발사체 기술의 집약체. 많은 선진국들도 엔진 개발에 문제를 겪고 이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쏟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연소 불안정 현상이었다. 저희 한국형 발사체에 사용되는 75톤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초당 255kg의 이제 그 연료 산화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255kg을 1초에 다 태우게 되니까 굉장히 그 급속하게 폭발하듯이 이제 연소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조금 잘못되면 이제 그 폭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그 연소 불안정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다량의 연료를 순식간에 연소하는 과정에서 압력이라든지 온도 이런 부분에 이제 불균형이 생기면서 그 순식간에 이제 압력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폭발하듯이 연소가 일어나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 연소 불안정이 있을 경우에는 로켓이 비행을 하다가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그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점입니다. 연소 불안정 현상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1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다행히도 최근 이뤄진 시험에서 75톤급 액체 엔진은 목표 연소 시간을 넘어선 145초 동안 연소에 성공했다. 그러나 여기에 안심하지 않고 200여 회의 연소 시험을 통해 엔진의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7톤급 엔진 역시 100초 연소 시험을 마치고 고공 연소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형 발사체가 완성될 경우 우리는 자력으로 위성 발사는 물론 달 탐사까지 이뤄낼 수 있게 된다. 자주적인 우주 수송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우주 경쟁력과
국가 안보의 자주권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우주 강국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국형 발사체가 검증이 된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달 탐사선을 한국형 발사체로 발사를 하는 것이 이제 목표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역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각종 위성들을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발사체로 발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은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이제 2040년까지는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을 통해 더욱 체계화된 전략이 이어진다. 물론 이러한 계획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우주 개발은 어떻게 보면 지금 중대형 그런 그 구조에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전자적 이 첨단 박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점점 축소가 되고 IT 지향적이고 전자 지향적인 그런 그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그런 IT 그 NT 뭐 이런 ET 분야에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 하드웨어를 조금 개발하고 의지만 한다 그러면 새로운 우리가 패러다임을 또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대상이 우주일 뿐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마 여태까지 그런 실패가 없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쉴 틈 없이 이어져 온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 좌절을 겪으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지난 날처럼 앞으로 계속될 우리의 도전도 끝내는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주 강국으로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대한민국의 내일을 기대해 본다.